네, 그럼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좋은 강연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 세 분 발표자 분들께 각각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우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입법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말씀해 주셨던 GDPR이나 플랫폼 투 비즈니스 레귤레이션, 디지털 서비스 액트 뭐 다 공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투명성 요구라든지 설명 요구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은 알고리즘 책임 법안 그리고 작년에 백악관에서 나왔던 인공지능 규제 지침 같은 것들을 보면 일단 혁신이나 성장을 좀 지향하고 개발과 활용을 좀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하겠다,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자율적인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님께서는 인공지능이란 기술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떤 규제 방침이 옳을 것 같은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법화가 되진 않은 법들이 많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상호 참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두 방향이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상호 참조를 하면서 좀 중간으로 모일지 앞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과 EU의 인공지능 규제가 좀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쪽에서 미국 중심의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죠. 특히 유럽 쪽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EU 쪽에서는 좀 더 방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규제 중심으로 이제 지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이제 일종의 옵트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규제가 있지는 않은 허용하는 어떤 법 체계 부분도 좀 차이가 있어서 미국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FTC 지침이나 또는 법안이 이제 폐기가 됐지만 원래 또 연방법은 사실 쉽게 이제 제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자체로 어떤 규제에 대한 또는 이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개별 주에서는 굉장히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파격적인 그런 이제 법들도 이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공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보고, 어떤 소비자를 이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EU의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너무 강하고 좀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EU 입법 절차에서 이제 어떤 독해라든가 조정 과정, 국가 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좀 완화되거나 또는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GDPR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레귤레이션을 정한다고 해도 각 개별 국가에 재량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유럽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장래 전무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다양한 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좋은 성과들도 거두었는데 어찌 보면 테이 사건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초기의 경험들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과 직결되는구나라고 아마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좀 감명 깊게 본 부분은
아까 에더라고 하셨나요? 아테르라고 하셨나요? 네. 그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좀 시간상 뭐 말씀을 못 하신 것 같고 또 혹시 질의응답에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인공지능 윤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좀 거두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 애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 멤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연구자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똑같은 초록이 동색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기술자들만 모여서 AI 기술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룹 띵킹에 이제 그 폐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AI가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테크 기업들이 요즘은 하나의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많이 포용을 하고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시키는 이유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시점,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한 조직에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악마의 변호인, 데블스 애드버킷의 역할에 대해서 뭐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런 역할도 하는 조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기술이 위험이 예상되고 또는 어떤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지금 현재 검토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번 해본다는 거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한으로 이제 만들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는. 그래서 또 하나의 그 결과물이라 그럴까요? 그건 저희가 투명성 노트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transparency 노트라는 걸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AI의 기술적인 측면, 그걸 사용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AI를 책임감 있게 구현하는 그런 어떤 조언에 관해서도 같이 이제 담기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스페런시 그 노트를 통해서 이제 이 특정 AI 시스템의 목적이 뭐며 그 기능과 한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게시물 같은 경우,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기존에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문서나 기술 문서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고객 또한 AI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또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또 배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제 수렴하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애터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서 사실은 공개를 뭐 하지는 않습니다. 꼭 알려 그러면은 제가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본사에 얻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걸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 AI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모두 여기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어떤 규제가 될 법한 그런 법을 대통령직 속 규제개혁위원회 그 심사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는 AI의 그 속성을 담은 모든 기술들은 이 스크린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심에 애터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숙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그 기술 초심자 입장에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주제를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약간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유럽에서는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을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 투명성 의무 같은 것들을 되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유럽이 뭔가 관련된 인공지능 R&D가 많이 이미 이루어져서
좀 거기에 맞춰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도 미국에서 다르파 같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소비자 생산자의 역할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되게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right to explanation을 우리가 실행할 거냐 아니면 못한다고 할 거냐가 사실은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둘로 나눠져 있는데 달파처럼 국방 쪽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머니 메이킹을 하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당신은 무슨 말했을 때 어떤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는지 알고 말하나요? 왜 우리 보고 그거를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는 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많이 미국에 이제 종속이 돼서 이제 최대한 우리 있는 그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연구는 제 생각에는 중국같이 조금 관심이 적은 나라 빼고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뭐 사실 중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국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구글이 있으니까 딥마인드랑 영국이랑 미국이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독일이 이제 또 입력에 대한 그 이제 그 뭐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은 기술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리뷰 논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그러니까 딥러닝을 우리가 만약에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딥러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지만 각각의 공간을 잘게 나누면 이렇게 선형 모델이거든요. 우리 아까 그 13,321원. 그러니까 공간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잘게 나누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수천만 개 있는 걸 그렇게 다 나눠서 설명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달파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한국도 그렇고 이제 독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목표는 달라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에를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딥러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해서 이제 산벌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사실은 이제 그 구글 같은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 안에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순수한 연구는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퍼블릭 릴레이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라는 스탠스를 많이 내고 안에 있는 내부적인 연구는 많이 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개를 말씀드렸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약간 우리가 이 논의 중에서 그 좀 등한시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달파가 5년에 한 800억 정도의 순수한 연구를 하는데 투자하는 거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호하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딥러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국방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잘못해서 터지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니까 달파의 그러니까 입장은 딥러닝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안에를 다 들여다보서 무결성 같은 걸 볼 수 있어야지 사실은 그 다음에 국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한다는 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어찌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AI를 쓸 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는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는 이루다 사실 얘기도 그러니까 관련이 있거든요. 아니 왜 비행기가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면 누군가 와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 어떤 노드, 어떤 셀이 언제 왜 이상하게 액티베이션 되지? 그럼 블랙박스 같은 거 가서 하나씩 다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루다도 그런 이제 성적인 차별 발언을 하는 그런 셀이 있는 걸 찾아서 아, 고쳤네요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노드 이제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말고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곳에 AI를 쓸 때 필요하다. 그런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 대화창에
올라온 질문들이 꽤 있는데요. 일단 좀 보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용호 변호사님께 질문이 올라온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EU의 GDPR,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논하고 있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현실 세계의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 범위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EU에서 이번에 제안한 법안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법안에서 말하는 인공지능과 GDPR에서 말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일단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차이나 그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GDPR이나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은 개인의 이제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사실은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링 등을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에게 대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등의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GDPR인 이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정보 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또 예외 규정을 두어서 어느 정도 그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인공지능에 대해 적용되는 거 아니고 인공지능의 이제 범위는 굉장히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정보에 근거한 프로파일링 등의 이제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GDPR이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EU 인공지능 법안과 그 GDPR에서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인공지능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고위험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프로파일링 한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인데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 법만 적용될 테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목적과 적용 범위를 이제 참고해서 아마 적용이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식 교수님께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볼까요? 네. 두 개의 질문이 보이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규제, 지침 같은 것들을 보면 인공지능의 신뢰성, 공정성이나 편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왜곡 없이 검증이나 인증을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적합성 검토 같은 것들을 거쳐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럽의 인공지능 법안 보면 고위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적합성 그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지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들 같은데, 그러면은 제3자가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플랫폼의 추천, 배열, 배정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방향의 법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기술 하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두 개를 좀 같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관련된 질문이긴 하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사실 이거는 멀리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페이스북 안 가도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질의를 받고, 이 기사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기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기술의 뭐 배정이나 뭐 파라미터나 모델을 다 공개하는 거는 저는 사실 창의성이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IP를 굉장히 많이 침해하는 그런 이슈라서 공개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그 모델이 정말로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편향이라고 하는 건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관리자가 편향을 집어넣는지 이런 과정은 검증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 알고리즘들은 안에 보진 않지만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리고 알고리즘 학습하는 과정이 어떤지를 알면 여기에 편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앞에 신뢰성, 편향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의 나이나 출신이나 성별이나 어디 사는지를 보고 영향을 주는지라고 하는 거를 안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필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편향성이 없는 AI 시스템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이 매뉴얼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가공해서 넣지, 사람이 어떤 것들을 더 주도록 예를 들면은 뭐 정부에서 어떤 당에 대한 데이터를 더 집어넣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검증을 하나 하고, 그대로 썼다는 검증, 모델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 안에도 사람이 외부에서 원한다고 의도적으로 편향을 넣지 않았다는 거 검증하고, 그럼 모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편향성, 공정성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작업만 했다라는 것만 인증만 해줘도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는 우린 안 봐요. 그리고 모델을 다 열어서 주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이 과정이 그 여기서 원하는 것처럼 AI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고 편향하게 편향이 없도록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건 우린 인정합니다. 라는 거는 서로 윈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그 의심을 많이 하는데, 사실 AI 하시는 분들이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서 클릭이 더 많이 일어나게,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더 집어넣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왜 A 타입의 기사만 보지라고 하면, 그런 타입의 기사를 넣으면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그런 타입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극적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의 편향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규제가 있어야 뺄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은 사실 바깥에서 지켜보되 IP는 인정해주고,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받는지 이제 누가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것들이 검증해줘서, 요 기업에서 나온 랭킹은 이런 뭐 해썹처럼 이게 좀 인증이 잘 된 그런 겁니다. 과정 자체가 좋았습니다. 뭐 이런 것, 매니플레이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 분 다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좀 해소를 하고 싶은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 전무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전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좋은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실성이 충분히 느껴졌고요. 근데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인공지능 규제 법안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는 범위를 좀 넓게 잡았고, 막연하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 유럽에서 통과됐을 때 유럽 사업의 전략이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이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유럽 전략을 현재 뭐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짐작은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규제 법안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모든 AI와 관련한 규제 혹은 정책에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그 새로운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그러니까 포괄하는 영역이 너무 넓거나, 또는 그걸 수용자가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리스크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되고요. 그는 많은 혼란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시대로 이행하겠다라는 것은 각국마다 다 어나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로드맵을 이미 다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 국가의 방향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와 또 그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저울에 놓고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에 테슬라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그게 사고가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테슬라에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거는 다 셧다운하고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접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올바른 해법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사고 또는 비행기 사고가 하나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사고가 0.001%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집에 있으세요. 여행 다니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균형점에 대한 문제. 여기서 그 많은 그 스테이크홀더 간의 그런 지혜로운 그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그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리스크 기반의 어프로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게 데이터의 문제라 그러면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분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의 그 민감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기준에 이런 것들은 또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리스크가 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세목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그걸 그냥 아마 여기 빙이나 구글링 통해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자면 어차피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국가가 어나운스하고 약속한 것이고 저희 모든 기업들 또 개인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 시대에 맞춰서 자기를 개발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어떤 목표에 대한 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합의들을 모아 나가는 게 굉장히 기묘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